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웨버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20년간 언어학을 연구해온 교수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한글이라는 문자를 만나면서 겪었던 놀라운 경험담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깜짝 놀라실 겁니다. 2019년 10월 어느 금요일 오후 옥스퍼드 대학교 언어학과 제 연구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평소처럼 인도 유럽 어족 연구 논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과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학과장이 제 책상 앞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웨버 교수님, 서울대학교와의 교환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1년간 한국어와 한글 연구를 담당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순간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어요. 한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까지 한글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관심도 없었죠. 제가 연구하던 분야는 라틴어, 그리스어, 산스크리트어 같은 고전 언어들이었거든요. 세계 문명의 뿌리가 되는 언어들 말입니다. 한국어요? 그게 필요한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학과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최근 한국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언어학계에서 화제거든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화제라니 과장이 심하네. 고작 7천만 명이 쓰는 언어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게다가 동양의 문자라면 중국 한자 정도나 알아볼 만하지 한국의 글자가 무슨 특별함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 주말 내내 저는 우울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연구 경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동료 교수들에게 소식을 알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축하해, 웨버. 드디어 아시아 경험이네. 한국 음식 맛있다더라.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했지만 저는 솔직히 좌천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세계적인 언어학 연구를 하던 제가 변방의 문자를 연구하러 간다니요. 출발 전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아봤어요. 한반도 분단 국가, 빠른 경제 성장. 그리고 한글.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는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글은 15세기에 만들어진 한국의 고유 문자로 표음 문자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라고. 라틴 알파벳은 기원전부터 써왔는데. 그때의 저는 정말 오만했습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에 완전히 빠져 있었죠.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내에서 받은 한국어 안내 책자를 보니 네모난 글자들이 빽빽히 적혀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상한 기호들 같았어요. 이런 걸 어떻게 배우지? 그때만 해도 저는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단 나흘 만에 이 문자를 읽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첫인상을 받았어요.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공항,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어디서나 보이는 한글 간판들. 하지만 여전히 그 글자들은 제게 해독 불가능한 암호 같았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저는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1년만 버티자. 어차피 한국어 논문 하나 정도 쓰고 영국으로 돌아가면 되겠지. 그때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서울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월요일 오전, 드디어 한국어 개인 교습 첫날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소개해준 김미영 강사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아침 9시에 약속 장소인 서울대 중앙도서관 스터디룸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교재들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미영 강사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한국어 교육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을 전문으로 한다고 했어요. 제가 언어학 교수라는 소개를 들은 그녀는 조금 긴장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김 강사가 흰 칠판에 처음으로 그린 것은 한글의 기본 자음들이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읍, 히읗.
총 14개의 기본 자음이었죠. 저는 그 모양들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중국어보다는 간단해 보이지만 여전히 동양의 복잡한 문자 체계겠구나. 라틴 알파벳의 26개 글자에 비하면 적긴 하지만 각각의 모양이 독특했어요. 이어서 모음이 나왔습니다. 아, 어, 오, 우, 으, 이. 그리고 복합 모음들까지. 총 20개가 넘는 모음 체계였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어의 단순한 5개 모음에 익숙한 제게는 복잡해 보였거든요. 김 강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음절을 만드는 표음 문자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기역아를 합치면 가가 되고 니은아를 합치면 나가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금 흥미를 느꼈어요. 알파벳처럼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구나.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조합 규칙을 다 외워야 하는 건가? 중국 한자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았어요. 김 강사는 계속해서 기본적인 조합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자음이 위나 왼쪽에 오고 모음이 아래나 오른쪽에 온다는 규칙이었어요. 그리고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쪽에 또 다른 자음이 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어 연습은 간단한 것들이었어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기본 자음에 아 모음을 붙인 것들이었죠. 저는 하나하나 따라 읽어봤습니다. 발음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 다음은 조금 더 복잡한 조합들이었습니다. 고, 구, 그, 기 같은 자음에 다른 모음을 붙인 것들이었죠. 저는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아직은 하나하나 분해해서 읽어야 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어요. 2시간 정도의 수업이 끝날 무렵 김 강사가 말했습니다. 한글은 정말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 외국인들도 보통 일주일이면 기본적인 읽기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일주일? 독일어를 배울 때는 기본 문법만 익히는데도 몇 개월이 걸렸는데 이 이상한 네모 글자들을 일주일 만에 읽을 수 있다고. 하지만 조금씩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문자가 정말 그렇게 체계적이라면 언어학자인 제가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볼 만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서울 거리의 한글 간판들을 다시 봤어요. 여전히 대부분 읽을 수 없었지만 이제 몇 개 글자는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같은 기본 자음들이 보였거든요. 그날 저녁 기숙사에서 숙제를 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1년이 그렇게 지루하지만은 않을지도 모르겠다고. 물론 여전히 한글이 라틴 알파벳만큼 우수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소한 연구해 볼 만한 가치는 있어 보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제 모든 생각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요. 한국어 수업 이틀째, 저는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스터디룸에 들어갔습니다. 김미영 강사는 오늘도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어제 배운 기본 자음과 모음을 복습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나씩 읽어보니 어제보다 확실히 익숙해진 느낌이었어요. 김 강사가 새로운 조합들을 칠판에 써주었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아자 차카타파. 저는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가, 나, 다, 라.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물론 아직은 하나하나 분해해서 자음과 모음을 따로 인식한 후 합쳐서 읽어야 했지만요. 셋째 날이 되자 조금 더 복잡한 조합들이 나왔습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 같은 고대 한국의 나라 이름들이었어요. 저는 이런 단어들을 읽으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 아침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김 강사가 칠판에 긴 문장을 하나 써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입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잠시 망설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단어 하나 읽는 게 힘들었는데 이런 긴 문장을 읽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안, 녕, 하, 세, 오, 저, 는, 김, 미, 영, 입, 니, 다. 처음에는 더듬더듬 읽었지만 놀랍게도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었어요. 물론 의미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소리로는 완벽하게 읽어낸 것이었습니다.
김 강사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교수님, 정말 빨리 느시네요. 보통 일주일은 걸리는데. 하지만 정작 더 놀란 건 저였습니다. 나흘 만에, 정말 나흘 만에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저는 다른 문장들도 시도해 봤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서울은 큰 도시입니다. 한글은 아름다운 문자입니다. 같은 간단한 문장들이었죠. 놀랍게도 모두 읽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독일어를 배울 때는 기본적인 읽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었어요. 프랑스어는 더 했고요. 그런데 이 동양의 문자는 정말 나흘 만에 읽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김 강사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외국인들이 모두 이렇게 빨리 한글을 익히는지 말입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렇다고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학습 속도라고 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히 처음 봤을 때는 복잡해 보였던 문자인데 왜 이렇게 빨리 익힐 수 있었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서울 시내를 걸어 다니면서 한글 간판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커피숍, 서점, 식당. 아직 의미는 모르지만 글자 자체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분은 정말 신기했어요. 저녁에 기숙사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글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충 훑어보기만 했는데 이번엔 진지하게 읽어봤어요. 한글은 표음 문자로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습이 쉬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문자 중 하나다. 과학적 원리에 기반해 만들어졌다. 이런 설명들이 처음엔 그냥 홍보 문구 같았는데 지금은 다르게 읽혔어요. 정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나흘 전까지만 해도 한글을 그냥 동양의 이상한 문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뭔가 특별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읽을 수는 있지만 의미를 아는 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 문자가 정말 라틴 알파벳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건 진짜 충격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앞으로 제가 발견하게 될 한글의 과학적 원리들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15세기에 만들어진 이 문자가 현대 언어학의 최첨단 이론들과 얼마나 정확히 일치하는지 알게 되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었어요. 수업 2주째가 되자 김미영 강사는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문자 자체만 배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김 강사가 칠판에 자음들을 다시 써놓고 설명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 글자들이 무작정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각각이 사람의 발음 기관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발음 기관 모양이라고 김 강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리은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이라는 거였죠.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그냥 문자가 아니라 음성학 이론이 적용된 거 아닌가요? 언어학을 20년간 연구해온 제가 보기에도 이 설명은 상당히 과학적이었어요. 현대 음성학에서 말하는 조음 위치와 거의 일치했거든요. 혀뿌리음, 혀끝음, 입술음. 이런 분류들이 그대로 한글 자음 체계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김 강사는 계속해서 모음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아, 어, 오, 우 같은 기본 모음들이 천지인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뜻하는 점 하나, 땅을 뜻하는 가로획, 사람을 뜻하는 세로획이 기본이라는 거였죠. 저는 점점 더 놀라기 시작했어요. 15세기에 이런 체계적인 문자 이론이 존재했다고요? 유럽에서는 그 시대의 문자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한글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훈민정음이라는 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그 원리를 설명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훈민정음 해설서를 읽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5세기 문서인데도 불구하고 현대 음성학 이론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오음이라는 개념으로 자음을 5그룹으로 나누었는데 이게 현재 우리가 쓰는 조음 위치 분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획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기본 자음에 획을 더해서 거센 소리나 된 소리를 표현한다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에 획을 하나 더하면 키읔이 되고 또 더하면 끼 된다는 식이었죠.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완전한 언어학 체계였어요. 현대의 변별적 자질 이론과 비슷한 개념이 이미 500년 전에 적용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기숙사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글에 대한 언어학 논문들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많은 서구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어요. 한 논문에서는 한글을 자질문자라고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표음 문자를 넘어서서 음성의 특징까지 문자 모양에 반영한 고차원적인 문자 체계라는 거였죠. 전 세계에서 이런 특징을 가진 문자는 한글이 유일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또 다른 논문에서는 한글의 학습 효율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기본 자모 40개만 익히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 조합 규칙이 매우 체계적이어서 학습 시간이 다른 문자에 비해 현저히 짧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때서야 제가 지난 2주 동안 경험한 일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흘 만에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된 건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한글 자체가 그렇게 설계된 문자였던 거예요. 언어학자로서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문자 체계를 15세기에 만들어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유럽에서는 19세기가 되어서야 비슷한 음성학 이론들이 등장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까지 서구 중심적 사고에 너무 빠져 있었던 건 아닐까? 동양에도 이렇게 훌륭한 언어학적 성과가 있었는데 왜 그동안 무시해왔을까?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정말일까? 혹시 한국 학자들이 과장한 건 아닐까? 서구 언어학자들도 정말 한글을 인정하고 있는 걸까? 이 의문들은 곧 더 큰 발견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나자 옥스퍼드 동료 교수들과 정기 화상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오후 각자의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어요. 화면에는 언어학과의 주요 교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존슨 교수, 스미스 교수, 그리고 학과장까지. 모두 제가 20년간 함께 연구해온 동료들이었죠. 학과장이 먼저 물어봤습니다. 한국에서의 적응은 어떤지, 연구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해야 할까 아니면 적당히 넘어갈까 싶었거든요. 결국 저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한글이라는 문자가 생각보다 흥미롭다고 언어학적으로 상당히 정교하게 설계된 표음 문자라고 했어요. 존슨 교수가 반응했습니다. 한글이 뭐냐고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고유 문자로 15세기에 만들어졌고 음성학적 원리가 적용된 매우 체계적인 문자라고요. 스미스 교수의 표정이 시큰둥해졌어요. 15세기에 만들어진 동양 문자가 그렇게 특별할 리 없다는 식이었죠. 제가 몇 주 전에 가졌던 반응과 똑같았어요. 저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봤습니다.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고 음성의 변별적 자질이 문자 형태에 반영되어 있다고 했어요. 학습 효율성도 놀라울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어요. 그럴 만도 했죠. 저 역시 한 달 전까지는 그들과 똑같이 생각했었으니까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경험한 놀라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말로만 설명해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자고 말입니다. 한글에 대한 서구 언어학자들의 연구를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며칠을 보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19세기부터 서양 선교사들과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먼저 찾은 건 존 로스의 조선어 첫걸음이라는 책이었습니다. 1877년에 출간된 이 책에서 로스는 한글을 소리글자로 이루어져 자모만 배우면 누구나 읽고 배울 수 있는 글자라고 평가했어요.
더 놀라운 건 호머 헐버트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한글을 공부한 지 나흘 만에 깨쳤다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경험한 것과 똑같은 일이 140년 전에도 일어났던 거였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더 많은 서구 언어학자들이 한글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구조주의 언어학이 발달하면서 한글의 체계성이 더욱 부각되었어요. 한 논문에서는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규칙적이고 간결한 문자 체계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한글의 자질 표현 방식이 현대 생성 음성학 이론을 선취했다고 분석하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미국의 언어학자가 쓴 글이었습니다. 그는 만약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인류의 문자를 평가한다면 한글을 최고 점수로 평가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논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뜻이었죠. 저는 이런 자료들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미 서구 학계에서도 한글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최신 연구들이었습니다. 컴퓨터 시대가 되면서 한글의 장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했어요. 디지털 입력 방식에서 한글이 다른 어떤 문자보다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같은 내용을 표현할 때 한글이 영어보다 30% 적은 공간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한글 타이핑 속도가 라틴 알파벳보다 빠르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논문들과 연구 자료들을 첨부해서 말이에요. 한글이 단순히 제 개인적인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연구 주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며칠 후 존슨 교수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제가 보내준 자료들을 읽어봤는데 정말 흥미롭다고 한번 자세히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제가 혼자만의 착각에 빠진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글은 정말로 특별한 문자였고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더 큰 발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두 번째 달이 시작되면서 저는 더 깊이 있는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서구 학자들의 인정이 단순한 호평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귀중한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한반도를 방문했던 서양인들의 기록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건 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글을 분석한 문헌들이었습니다. 먼저 찾은 건 1877년 존 로스의 조선어 첫걸음 원본이었어요. 스코틀랜드에서 온 이 선교사는 단순히 선교 목적으로 한글을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글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최초의 한국어 학습서를 만들었던 거예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로스가 한글의 특징을 설명한 서문이었습니다. 그는 한글을 소리글자로 이루어져 자모만 배우면 누구나 읽고 배울 수 있는 글자라고 정확히 파악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가 띄어쓰기를 도입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인들도 띄어쓰기를 하지 않던 시대에 외국인인 로스가 한글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띄어쓰기를 제안했던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한글 표기법 개선에 대한 언어학적 제안이었습니다. 이어서 호머 헐버트의 기록들을 찾았습니다. 1886년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이 미국인은 한글 연구의 진정한 선구자였어요. 그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정말로 나흘 만에 한글을 깨쳤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헐버트가 그 이후에 한 일들이었어요. 그는 3년 만에 3인필지라는 한글 교과서를 저술했고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까지 연구했습니다. 총 15권의 한글 교과서를 펴낸 그는 한글을 과학적인 문자로 소개하는 여러 논문을 발표했어요. 한 논문에서 헐버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표음 문자 체계 중 하나며 학습의 용이성과 표현의 정확성을 동시에 갖춘 놀라운 문자라고 평가했던 거예요.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더 많은 서구 언어학자들이 한글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구조주의 언어학이 발달하면서 한글의 체계성이 재조명받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언어학자 세뮤얼 마틴은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논리적인 문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글의 자음 체계가 현대 음성학의 자질 이론을 500년 앞서 구현했다고 분석했어요.
독일의 언어학자들도 한글에 매료되었습니다. 베르너 4세 같은 학자는 25세 때 한국을 처음 방문한 후 평생을 한글 연구에 바쳤어요. 그가 1970년부터 본격적인 한글 공부에 돌입해서 독일인 최초로 한국학 박사 과정을 받았다는 기록을 보면서 저는 감탄했습니다. 4세 교수의 학위 논문 제목은 계리묘사에 나타난 고려방언이었어요. 외국인이 중세 한국어까지 연구할 정도로 한글에 빠져들었던 거였죠. 그는 2006년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에서 은퇴하자마자 한국으로 이주해서 지금도 전국에서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인물은 로버트 램지 교수였어요. 1966년 학사장교로 한국에 파견되면서 한글과 인연을 맺은 그는 50년 넘게 한글을 연구해왔습니다. 2011년에는 한국어의 기원과 시대별 변화 과정을 담은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 도서를 펴내기도 했어요. 램지 교수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글이 위대하듯이 세종도 위대하였다면서 단순하고 가식이 없고 효율적인 한글은 그가 남긴 최고의 유산이었다고 평가했던 거예요. 이런 자료들을 읽으면서 저는 제 무지함에 대해 깊이 반성했습니다. 이미 150년 전부터 서양 학자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연구해왔는데 정작 언어학을 전공한 제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최근의 연구 동향이었습니다. 일본의 언어학자 노마 히데키는 한글의 탄생이라는 저서를 통해 한글 창제의 드라마를 전 세계에 알렸고, 헝가리의 초모 모세 교수는 한국학국제학술회의에서 한국어로 강연하며 한글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어요. 이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 문명사에서 보기 드문 언어학적 성취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지난 2달을 되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놀라움과 감탄이 결코 과장이나 착각이 아니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저는 이제서야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이미 인정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것뿐이었습니다. 한글은 이미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문자였고, 저는 그동안 너무나 무지했던 거예요. 한국에서 보낸 6번째 달, 저는 유네스코 관련 자료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국제기구의 언어 정책에 관한 논문을 찾아보던 중이었어요. 그 자료에서 세종대왕 문맹퇴치상이라는 이름을 발견한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전 세계 문맹퇴치에 헌신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의 이름이 한국 왕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었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 1989년에 제정된 이 상은 매년 국제문해의 날에 수여되고 있었습니다. 유네스코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문해 사업에 세종대왕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한글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유네스코 자료를 더 찾아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네스코는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자라고 공식 평가했어요. 특히 개발도상국의 문맹퇴치에 한글의 표기 원리를 응용할 수 있다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한 유네스코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었어요. 한글은 인류가 만든 문자 중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문자 체계라고,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국제적 인정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도 많았어요.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한글의 표기 원리를 자국 언어에 응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 자신들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기 시작한 사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전 언어를 문자로 기록할 방법을 찾다가 한글의 표음 원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부족 언어들을 표기하는데 한글의 조합 원리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의 평가였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한글의 장점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는 한글이 컴퓨터 입력에 가장 최적화된 문자라고 분석했습니다. 조합형 구조 덕분에 적은 키로도 많은 글자를 입력할 수 있고 입력 속도도 다른 문자보다 빠르다는 결과였어요. 실제로 한글 타자 속도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같은 내용을 입력할 때 한글이 영어보다 평균 40%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중국어나 일본어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도 한글의 효율성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이들 기업의 다국어 지원 시스템에서 한글은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언어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서도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요. 자연어 처리 연구에서 한글의 규칙성과 체계성이 매우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MIT의 한 연구진은 한글이 기계학습에 가장 적합한 언어 중 하나라고 발표했습니다. 형태소 분석이나 음성 인식에서 한글의 성능이 다른 언어들을 압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전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언어학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인류의 문자를 평가한다면 한글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줄 것이라고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언어학 교수도 비슷한 평가를 했습니다. 한글은 음성학적 완벽성, 학습의 용이성, 표현의 정확성을 모두 갖춘 이상적인 문자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한글의 우수성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사실이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런 인정이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연구와 실증적 데이터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네스코부터 MIT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기관들이 한글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경험한 놀라움과 감탄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오히려 저는 전 세계가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을 뒤늦게 발견한 것뿐이었습니다. 한글은 정말로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문자였고 저는 그동안 너무나 무지했던 것이었어요. 한국에서의 1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옥스퍼드 복귀를 한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고 동료들에게 보고할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저는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글 인류 최고의 표음 문자 체계에 대한 연구였어요. 1년 전 제가 상상도 못했던 제목이었죠.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좌철령이라고 생각했던 한국 파견이 제 학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무지와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보고서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놀라운 언어학적 성취 중 하나를 연구할 특권을 누렸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하나의 문자가 아닙니다. 15세기에 창제된 음성학의 걸작품이며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도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자랑하는 미래형 문자입니다. 보고서 작성이 끝나자 저는 동료들에게 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제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말이에요.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1년 전 저는 한국 파견을 좌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나라의 변방 언어를 연구하러 간다고 여겼죠. 하지만 지금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라고요. 이메일에서 저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나흘 만에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된 경험, 15세기 창제 원리의 놀라운 과학성, 현대 언어학 이론과의 완벽한 일치, 그리고 전 세계 언어학자들의 인정까지 모든 내용을 담았어요. 처음엔 동양의 이상한 네모 글자라고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에 빠져서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한글을 배운 것은 제 학자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며칠 후 동료들로부터 답장이 쏟아졌습니다. 존슨 교수는 제가 보내준 자료들을 모두 읽어봤는데 정말 놀랍다고 했어요. 자신도 한글에 대해 더 공부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에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컴퓨터 언어학 관점에서 한글을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학과장은 제가 돌아오면 한글에 대한 특별 강의를 요청했어요. 옥스퍼드 언어학과에서 한글 강의가 열린다니 1년 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 무렵 저는 한국 언론과도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교수의 한글 예찬이 화제가 되었던 거예요.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문자입니다. 그 사랑이 500년 후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어요. 저 역시 한글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고마워했어요. 외국 교수가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해준다고 말이죠. 하지만 정작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저였습니다. 한글이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거든요. 귀국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저는 경복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서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500년 전 이곳에서 한 임금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고 그 문자가 지금 전 세계에서 찬사받고 있다니요. 동상 아래 새겨진 한글 비문을 읽으면서 저는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1년 전엔 읽을 수도 없었던 그 글자들이 이제는 저에게 친숙한 친구 같았어요. 마지막 날 김미영 강사와의 작별 인사에서 저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저는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교수님이 한글을 사랑해 주셔서 저도 뿌듯해요. 영국에 가셔서도 한글을 널리 알려주세요. 김 강사의 당부를 들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옥스퍼드에 돌아가서 한글의 우수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말이에요. 인천공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글로 가득한 서울의 야경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의 한글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1년 전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떠나는 기분이었어요. 무지한 서구 중심주의자였던 제가 이제는 한글의 열렬한 옹호자가 되었거든요. 옥스퍼드로 돌아온 후 저는 약속대로 한글 특별 강의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한글 동양에서 온 언어학의 기적이었어요. 강의실은 만석이었고 학생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지금 저는 한글 연구에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무지는 편견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한글은 그 편견을 가장 아름답게 깨트려주는 선물이었어요.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정말로 세계 최고의 문자라고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감동 담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